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12지지입니다. 자, 목화토금수라는 것부터 다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목이라는 거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며 새싹 그리고 봄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하루로는 아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는 한낮, 그 다음에 여름. 그래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고 에너지 있는 것이 화고요. 그 다음에 토는 그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집하다, 모이다, 그러니까 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은 그 결실,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해서 가장 왕성했다가 그게 모여서 그 결실을 하는 것이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금이 이제 근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겠죠. 그래서 수는 근원, 모든 생명이 시작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다. 생명은 목이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헷갈려요. 얘가 생명이 시작한다는 거야. 얘가 생명.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인 생명이고 얘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라는 면 돼요. 그래서 자궁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십천간으로 얘기를 한 거죠. 간목이라는 거는 그 나무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성하다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고요. 그냥 양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목의 양. 그 목의 기운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화의 기운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양음이 쉬워요. 왜 이 양음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음권 양권이라고 해서 또 나오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하고 이 이론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좀 다르게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간목이라는 거는 목의 기운이 더 강하겠죠, 을목에 비해서. 그래서 간목이라는 건 나무의 뿌리이자 그 나무 자체,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건 새싹, 풀이기도 하고 나무의 새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시작은 재밌는 건 여기서 시작해요. 근데 월은 또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화는 병화,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치는 모양. 그래서 병화라는 것을 이제 태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치는 모양,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태양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친다. 이게 지구를 내려비친다는 의미예요. 병화라는 게. 그 다음에 정화는 그럼으로 인해서 땅이 따뜻해진 것. 그게 정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화한 사람. 왜? 화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정화. 무토라는 건 땅 위, 기토라는 건 땅 아래. 그래서 무토와 기토는 경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경금이라는 건 열매, 그러니까 그 결실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신금이라는 건 그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얘가 더 많겠죠, 얘보다는. 씨앗인 열매 안에 있는 거니까 누가 더 많냐? 얘가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경금과 신금은 구분 잘 안 돼요. 다른 거는 음양에 따라서 좀 성격이 구분이 잘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금이라는 게 신금과 경금이라는 게 어차피 한 몸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신금이 양권 음권에 나눠 가지고 어느 달에 태어난 신금은 경금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좀 더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성격적으로는 조금 외향적이고 직설적이고 조금 내향적이고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한다, 이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이거다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적이다라고 보시면 좀 맞고요. 근데 신금도 너무 강하면 또 달라요. 네, 그건 좀 달라지는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 합리적인 사람, 둘 다 무리지만 합리적인 사람, 수용적인 사람. 그 다음에 유연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크게 개념적으로만 얘기하고 내용을 쭉쭉쭉 얘기하지 않냐면 이게 지지에 따라서 구성에 따라서 힘, 약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나중에 안 풀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적으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그 나중 구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가 있고 그것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뭐뭐뭐라고 해서 계속 구체화해서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됐어,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바뀌는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구체화시켜봐서 보다 보니까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러면은 사주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걸로만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12지지예요. 12지지인데, 자,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자, 이걸로 보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게 자월이고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제가 사주 강의 배우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울 거 한자는 딱 27자만 나오면 된다. 오행, 십천간, 12지지라고 얘기하죠. 이 12지지는 애워야 됩니다. 이건 안 애울 수가 없어요. 이거 안 외우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십천간이 한자 안 외우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상 외우라고는 안 하지만 지장간도 저는 외우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바로 풀려요. 근데 얘는 알아야 돼요. 얘는 한자로 알아야 돼요. 얘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한자로 알지 않으면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저는 또 그냥 외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글씨를 보면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46쪽을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자, 분명히 우리가 자축인묘 외울 때 자부터 시작하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근데 재밌는 건 월은 인월부터 시작해요. 그죠? 분명히 수부터 시작하는 게 정상인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왜? 근원이니까. 근데 월은 인월부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순 시대, 그러니까 요순 시대라고 그러면 상고 시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 설화 속에 나오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시대의 임금이 자월이면 한 겨울이죠. 한 겨울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겨울에 뭐 잔치를 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봄부터 1년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자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자축인묘라고 외우는 거지, 인묘진사오미라고 외우지 않는 게, 원래 시작은 자가 근원입니다. 원래 시작은 자가 근원인데, 그 요순 임금이 춘절, 그러니까 봄이라는 걸 삼아서 그때부터 잔치를 하고 그때부터 1년을 시작한다라고 인월부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자월부터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을병정도 목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론은 수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실제적으로는 목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인이라는 게 계절적으로는 봄이죠. 계절적으로는 봄, 그 다음에 날로는 새벽이에요. 해 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상 시작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이 호랑이잖아요. 이거는 다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호랑이가 겨울에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양을 딴 게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을 깨고 태어나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새싹을 연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척박한 겨울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하루도 인전이 제일 추워요. 자정이 추운 게 아니라 인시 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부터 그것이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깨는. 그래서 호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호랑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새싹이라는 의미가 원래 커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새싹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 새의 시작이기도 하고 원래는 새싹이 무엇인가 안정적으로 있고 발화되는 그 시점을 인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목이라는 건 그래서 호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걸어 나오는 모양, 그것이 겨울을 깨고 봄이 시작하는 1년이 시작하는 용감무쌍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묘예요. 자, 묘인데 이 묘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토끼눈이에요. 토끼눈. 묘가 토끼눈. 그래서 생명이 실제로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묘자가 점 찍으면 그 계란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이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 묘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창문을 연다라는 개념이에요. 입춘대기를 할 때 이제 문을 연다라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콩깍지 있죠. 예, 콩깍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콩깍지를 열면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겼겠죠. 콩깍지를 열면 그 콩깍지 모양이에요. 이 묘라는 게. 그러니까 콩깍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열면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묘예요. 그래서 토끼눈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연약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토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새싹, 그 다음에 실제로 열매가 맺히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입춘대길, 문을 활짝 연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가 이제 목이고, 그 다음에 진토인데, 진인데 이게 별진자예요. 그래서 이 진월이라는 게 가장 변화가 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봄과 여름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봄이 끝나는 때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추웠다 더웠다 눈 왔다 비 왔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희한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용이 풍운조화를 저거한다, 관여한다. 그래서 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별진자예요. 별진자. 용용자가 아니라 별진.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번개치는 모양이자 별 모양이거든요. 별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변화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개념. 그게 진토예요. 그래서 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의 개념이 아니라, 그 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너무 변화가 심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대단한 존재가 무엇인가를 막 어떻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풍운조화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별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별진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산인데, 산은 이제 뱀의 모양이죠. 뱀사니까. 그래서 화의 기운이 땅을 뚫고 나오는, 그래서 뱀이 실제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개구리보다 늦게 나오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도자인데 이게 이제 절구 모양이기도 합니다. 절구 찌는 모양. 절구를 찌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나도자라는 것은 한 낫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해가 중심에 떠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니 여름이라는 건 가장 활기찬 거고 가장 에너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활기차고 에너지가 많은 동물, 말이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개념하고 동물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 글자가 그 동물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로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상형 문자가 아니에요.
상형이 아니래요. 이거는 개념 문자예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조금 딴소리를 하겠지만 윗상 아래하 같은 경우는 상형이라기보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가운데 중자도 그렇고 우리가 한자를 봤을 때 대부분 상형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상형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개념 글자가 훨씬 많아요. 바를 정자도 그렇고 윗상, 아래하, 가운데 중 이건 거의 개념에 가까워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도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가 말하고 어떻게 닮았어요? 그렇잖아. 얘가 용하고 뭘 닮았으며 토끼 눈이라고 하지만 얘가 토끼하고 뭘 닮았어요? 그 닮은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계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계절과 맞는 그림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개념은 뭐의 개념하고 제일 가깝냐면 동물이 아니라 계절, 시작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새싹이 열물려 있고 새싹이 열리고 하늘이 왔다 갔다 하고 뱀머리가 여름이 시작하고 여름이 가장 중요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의 글자고 그걸 동물로 비유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동물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동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근데 잘못된 게 동물만 기억해요. 동물만 기억하면 안 돼요. 동물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동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 4와 5 중에 화인데 둘 다 4와 5가 다 화인데 누가 더 셀까요? 힘이 5? 이렇게 5면 안 물었겠죠. 4가 더 세요. 왜냐하면 얘는 해가 뜰 때만 있죠. 사시라는 건 해가 뜰 때만 있어요. 옷이라는 건 정오니까 해가 질 때도 있어요. 정오를 지나면 해가 지잖아요. 왜냐면 정오라는 건 해가 제일 높이 뜬 거니까 반은 해가 뜨지만 반은 해가 지죠. 근데 사는요, 해가 뜰 때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채는 뭔데 용은 뭐다. 그래갖고 채는 얘가 양화지만 용은 얘가 양화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4, 5 중에 사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면 9시부터 10시예요. 지금 9시 반, 11시 반은 원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시간을 개떡같이 쓰고 있어서 그런 거고 원래는 9시부터 11시입니다. 그게 원래 개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부터 11시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시는 정오 12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지잖아요. 1시간은 뜨고 1시간은 져요. 그죠? 1시간은 뜨고 1시간은 져요. 그러니 4시와 5시 중에 실제적으로 화의 기운이 더 왕성한 건 4시인 거야. 해가 뜨는 시간만 있으니까. 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5시는 정점을 때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내온 내용이 나중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그 다음에 미시예요. 미시라는 건 이게 나무 줄기예요. 나무 목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줄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양이 미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왕성했는데 이 미시부터 잎이 이제 늘어지는 거예요. 미시부터 이 목의 기운이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시가 그러면 늘어진다는 건 가장 살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0까지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그냥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미시부터 이게 늘어져요. 이파리들이. 그럼 늘어져야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미라는 거는 그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늘어지는 모양. 그러니까 줄기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니까 나무의 줄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미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통적으로 가장 살찌는 동물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잘 먹진 않지만 중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건 엄밀히 따지자면 중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이 미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나무가 가지가 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풍성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양으로 대입한 겁니다. 실제적인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도 다른 것도 얘기를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신시예요. 신시. 신시가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시가. 그러니까 나무가 늘어졌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시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나무의 열매가 매달린 모양 또는 열매가 깨진 모양.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는 이제 열매를 보통 잘 익었을 때 먹기는 하지만 열매가 끝까지 가면 벌어져요. 열매가 끝까지 가면 벌어집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 곡식이 쪼개지는 모양.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열매 계속 놔두면 깨집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12가지 동물 중에 곡식을 도구를 써서 찍어 먹는 동물이 원숭이가 유일하답니다. 네, 사람 말고. 그래서 신이라는 걸 원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원숭이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유인데, 자, 유라는 게 뭐냐면 창고예요. 창고. 창고에 곡식이나 물이 가득 찼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실을 맺었다면 그 결실을 모은다, 추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실제적으로 그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라는 것은 절구 모양이고, 자,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 얘기한 제사장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추수하고 곡식 거두려면 이건 제사장의 의미죠. 그죠? 제사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때 활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가위, 그 제사 지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위를 얘기하는 건 제사 지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사를 지낸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진짜 신에게 뭘 바치는 게 아니라 잔치 여는 거예요. 곡식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나눠 먹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유예요. 그러니 이 유라는 건 제사장의 의미고요. 또 하나, 이 유라는 건 의료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의미, 곡식을 가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종기의 의미예요. 종기. 그러니까 그릇에 뭘 담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고름을 갖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 뭐에 해당하냐면 의사에 해당합니다. 유가. 그래서 유를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 그러니까 뭐 사주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종교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의사 쪽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왜 금인데, 금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직업 얘기했을 때 의사 얘기했죠. 그게 금속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원래는 얘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의미 때문에. 그래서 금이 의사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냥 금속을 가지고 하니까 의사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유라는 게 원래 금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정말로 하늘에게 신에게 하는 것과 하나는 고름을 짜고,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다 죽고요. 기껏 하는 의료행위가 고름 짜고 팔 자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서 이 금이 그래서 의료계 계통의 일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미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와 하나는 의료를 했던 의미예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아프리카 이런 데서 보면 막 이렇게 막 향 피워 놓고 막 우가우가 하면서 여기 팔을 막 하고 그러면 되게 미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5,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미개한 게 아니에요. 그 걔네들이 쓰는 그 풀이 마약 성분이 있어요. 환각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 팔 자르면 뒤집니다. 팔 잘라서 뒤지는 게 아니라 팔 자르는 아픔 때문에 죽어요.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환각제 먹여가지고 애를 해롱해롱하게 만들어갖고 아픈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술을 한 거예요. 팔을 잘랐다고 얘기는 했지만 고름 짜는 것도 걔네들 고름은 우리가 종기 짜는 고름하고 다르잖아요. 막 호랑이한테 살키고 뭐한테 살키고 막 이래갖고 막 이따만큼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름을 짜야 되죠. 그래서 종기인 거예요. 그 의료라는 게 그래서 종기인 거예요. 칼이 아니라 종기가 이걸 짜낸다는 개념이거든요. 왜? 그때는 그거 안 짜내면 죽어요. 지금은 그냥 약 바르면 다 낫잖아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왜 쇠독 걸리면 죽잖아요. 뭐지 그 병이? 병명이 중요하진 않고 파상풍 그거 걸리면 죽잖아요.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짜내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엄청난 의료행위예요. 어떤 풀이 이 사람한테 이거 했을 때 발라주면 살 수 있고 어떤 풀 바르면 죽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라는 게 바로 그 제사장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와 하나는 뭐? 의료행위. 그래서 금이 의사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그래서 아까 그때 얘기했던 금을 갖고 하잖아요. 그거는 원래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걸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금이라는 의미가 이래서 의사인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통에 해당하는 모든 일. 그래서 지금 뭐 네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의료입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라고 해요. 왜냐하면 손톱 깨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일샵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훨씬 까다로워 우리나라보다. 걔는 보건 당국에서 와가지고 해요. 왜 내가 그걸 하냐? 저한테 사주 보신 분 중에 미국에서 네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거기는 가서 걸리면 죽습니다. 알바가 안 돼요. 거긴 자격증이 없으면 안 돼요. 거의 의료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의료행동을 해요. 막 손가락 깨지고 이러면 피부과 안 가고 네일샵 가가지고 고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술이라는 건 난 이 술이라는 글자가 개인적으로 멋있어요. 자, 이게 무토의 그 땅 위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술이라는 건 이 땅에 해가 저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술이라는 건 해가 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해가 지는 시간. 그래서 태양이 지고 물이 차오른다라는 개념.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해 지는 풍경 지으면 꼭 집에서 개가 짖죠. 해 지는 풍경은 꼭 집에서 개가 짖잖아요.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개념이 개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얘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왜 이게 개가 되는지. 그래서 술이라는 건 해가 지는 모양.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모양이에요. 열매 따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술이라는 게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하루로도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죠. 해가 지니까. 자, 그 다음에 해인데 해라는 한자의 글씨는 뭐냐면 물이 흐르고 있다가 멈춰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라는 건 물이 흐른다는 모양이 돼요. 물이 흐르면서 모이고 있다는 모양이 해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 모양인데 돼지의 젖주는 모양을 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해수인데 그래서 물이 모인다, 물이 가득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 유술해예요. 이 유술에는 얘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 술해도 다 제사장입니다. 유술해가 다 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 시기가 이때 계속 제사를 지내죠. 8월, 9월, 10월이니까. 음력 8월, 9월, 10월이면 양력 10월, 11월, 12월이에요. 아니요. 양력 10월까지죠. 11월까지죠. 양력 11월까지. 그러니까 음력 8월, 9월, 10월인데 이때가 제사를 지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정통적으로 닭, 개, 돼지는 제사 음식입니다. 정통적으로 닭, 개, 돼지는 제사 음식이에요. 그래서 유술의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뭐
저거고 뭐 이런 거는 좋아요. 뭐 반려동물이고 그런 건 좋지만 원래 정통적으로는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없는데 개라도 잡아먹고 돼지라도 잡아먹고 그래야지 내가 죽는 게 낫겠어요? 개를 잡아먹는 게 좋겠어요? 개도 왜 키웠겠어요? 뭐 집 지키라고 키웠겠어요? 개부 같은 소리지.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집집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개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이야 잘 먹이고 그러니까 막 쑥쑥 자라지만 옛날에야 먹을 게 남는 게 어딨어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닭, 개, 돼지가 다 제사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거는 다른 의미지만 얘네들은 제사 음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소는 원래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노동에 가까워요. 그래서 소를 잡아먹은 게 얼마 안 돼요. 실제적으로 소를 잡아먹은 게 얼마 안 됩니다. 조선 때만 해도 소가 다리가 부러졌거나 뭔 문제가 있어야지 잡아먹었지 부자라고 해서 소를 못 잡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아니었어요. 소는 원래 소는 음식이 아니었고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밭은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소가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는 원래 음식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술회가 제사 음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술회가 사주에 들어있으면 사주를 보고 종교인이고 그 다음에 의료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술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뭐 개금살이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도 하는데 정확히 하면 묘유술회인데 이걸 개금살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 제사를 지낸다는 지금 생각하면 종교인이죠. 그 다음에 사주를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료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주에 다 가지고 있으면 의사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금 하나 갖고 있으면 선택해도 된다는데 개금살을 가지고 있으면 하면 좋다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유술이거나 묘유술이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개금세라고 하고 중심은 유예요. 유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을에 해당하고 제사에 해당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는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 개를 먹냐 안 먹냐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5,000년 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개는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키우는 거야 지 마음인데 잡아먹는 것도 지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돼지도 키우는 사람은 키우잖아요. 애완동물로. 그거 갖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수인데, 자, 자수는 몇 번 얘기했어요. 물이 가득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물이 흘렀죠. 물이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 들어왔으니까 이 물이 이제 땅에 가득 찼다는 게 자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와 삐침은 달라요. 삐침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흘러가지고 계속 땅으로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물 없어져요. 멘틀에 닿았겠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멈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도 그때 얘기했지만 제가 자수 얘기하면서 임수도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생긴 건 다르게 생긴 것 같지만 임수도 물이 찬다예요. 물이 찬다. 얘도 물이 찬다요. 그래서 자수와 임수는 똑같은 글자인 거예요. 쓴 것이 다를 뿐이지 자수와 임수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자, 우리 좋아하는 야한 얘기. 자수가 자궁이죠. 자수가 자궁, 물이 가득 차 있는 곳. 사람 몸 중에 물이 가장 가득 차 있는 곳, 자궁. 그 다음에 남자의 생식기.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자의 생식기든 남자의 생식기든 다 물에 해당하는 거고 왜? 뼈가 없습니다. 하물며 근육도 없어요. 거기는 물밖에 없어요. 남자의 생식기든 여자의 생식기든 근육도 없고 뼈도 없어요. 순수하게 뭘로만 이루어졌어요? 물로만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자수가 왜 쥐냐는 거죠. 그쵸. 번식력이 왕성해서 12가지 동물 중에서 가장 번식력이 왕성한 동물이 쥐인 거예요. 그죠? 이 12가지 동물 중에서 새끼 가장 많이 낳고 가장 먼저 낳는 애가 누구예요?
쥐죠. 쥐보다 더 많이 낳는 애가 어딨어. 마리수야 그렇다 치면 얘는 3개월마다 낳잖아. 3개월마다 낳아요. 얘도 한 7, 8개월, 10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제일 빨라요. 한 2, 3개월이면 낳아. 그러니까 쥐는 한 마리 보이면 100마리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쥐예요. 그러니까 번식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라 자수를 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밤에 있으니까 예민하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귀문관살이라는 얘기할 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귀문관살? 귀문관살. 귀문관살이라는데 예시는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있다. 귀문관살인데 이 자수를 가지고 귀문관살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예민하다야. 그런 얘기를 쥐를 많이 얘기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진이 나기 전에 제일 먼저 집에서 뛰쳐나오는 동물이 뭐겠어요? 쥐예요. 왜? 예민해서 그래요. 얘 수염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이 저도 헷갈려. 피파가 먼저인지 에스파가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는 헷갈리는데 아무튼 먼저 오는 파가 있고 나중에 오는 파가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먼저 오는 파를 가지고 아마 에스파일 거예요. 이렇게 느슨하게 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피파는 때려서 올 거예요. 그래서 피파가 저거하고 이건데 그건 저는 물리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걔네들이 치차를 둬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먼저 관측하는 게 그것 보고 지금 관측하는 거예요. 지진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진원이 언제고 그걸로 계산하는데 쥐가 그걸 알아요. 진동에 예민한 애기 때문에 그 파장을 알아요. 그래서 지진이 날 것 같으면 그 초가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게 쥐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귀신이 가갖고 얘기 안 해줬다고요. 야, 지진 나. 쥐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해줘도 쥐가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쥐가 그걸 알아듣다는 건 눈치가 빠른 거예요. 감이 예민한 거죠.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귀신 내림을 받고 신내림을 받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이야. 물론 예민하니까 귀신이 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예민한 사람이니까 얘기하자면. 그러나 원래 귀문관살이라는 건 귀신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예민하다요. 그래서 사주에 귀문관살이 있으면 예민해요.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 중에 저기가 많습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 중에 강박증, 결벽증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으면 미친놈, 미친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귀문관살이라는 건 예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귀문관살이 너무 심하면 실제로 미치기도 해요. 그런 사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있다고 해서 미친다고 생각하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열에 한둘은 있어요. 귀문관살이라는 건.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귀문관살 많이 들어봤냐? 그만큼 흔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이 귀문관살이 생기는 거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문관살이라는 건 예민하다. 그러니까 사주에 귀문관살이 있다 그러면 당신 귀신 봐요 이러지 마시고 당신 예민한 사람이고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뭐라고 저는 얘기를 하냐면 딱 문을 열어봤는데 상황상 상관없이 끝만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열어보는 순간 눈치를 딱 채고 조용히 들어가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귀문관살,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딱 문을 여는 순간 느끼죠. 그게 귀문관살, 예민한 사람. 근데 그거 상관 안 하고 굿모닝 하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속은 누가 편해요? 굿모닝 하는 사람이 속은 편해요. 누가 뭐라고도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이 예민하고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민한 사람이고 눈치 빠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귀문관살이에요. 네, 그게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수를 가지고 있으면 해수와 자수를 가지고 있으면 생식기가 왕성한 사람이니까 섹스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해수나 자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섹스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그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8자 중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있으면 섹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반은 맞아요. 반은 맞겠죠. 왜? 있어야 될 때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반은 안 맞아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해요? 질러보는 거예요. 일단 있어 보이는 거죠. 안 맞는 사람 가고 잘 맞는 사람 오고. 근데 사주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자수가 그 의미는 맞아요. 섹스의 의미도 맞고 생신력 번신력의 의미도 맞고 귀문간설의 의미도 맞지만 얘가 어디 있느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사주에서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해수자수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 대부분 섹스 밝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자는 뒤바뀌는 경우 있어요. 좀 야한 얘기를 하자면 여자가 너무 예민한 사람은 섹스 안 좋아합니다. 예민해서 섹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방송하는데 이렇게 해서 잘리려나? 자, 그래서 너무 예민한 사람이 성감대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외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해수자수가 여자에서 너무 많으면 원래는 성관계 좋아하고 새끼가 있고 밝히는 여자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의 경우도 몇 번 봤어요. 아예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3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요. 단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대요. 싫대요. 근데 안 예쁘냐? 이뻐요. 능력이 없냐? 능력도 있어요. 무슨 제약회사 과장인가 뭐 그래요. 이쁘게 생겼고 능력도 좋아요. 근데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대요. 왜? 사귈 생각이 없었대요.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 근데 해수자수를 딱 그 자리에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주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자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아예 싫어해요. 남자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남자는 있으면 있는 대로 해요. 왜? 동물에 가까우니까. 동물에 가까우니까. 근데 여자는 너무 예민하면 차라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남녀 여자를 뭐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주에서 무엇이 있든 간에 그거 있다고 해서 그걸 단정적으로 넌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문간살도 그렇고 해수자수도 그렇고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무조건 이럴 것입니다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되게 위험합니다. 점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반은 맞아요. 반은 맞습니다. 반은 틀려요. 그럼 틀리는 사람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한테 조언을 주기 위한 학문인 거지 내가 얼마나 잘 맞히냐 이런 학문 아닙니다. 왜? 내가 얼마나 잘 맞히냐로 가면 결론적으로는 똥 싸요. 똥 싼다는 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역학자 선생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생들이 나중에 이제 돈을 밝혀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들의 학문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다 단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러니까 죽어. 너 이러니까 살아. 너 이러니까 부자 될 거고 너 이러니까 망할 거야. 왜? 그게 많이 맞았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맞아요.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인생에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어떡할 건데. 그래서 사주는 되다 안 되다를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있으니까 당신 무조건 이럴 거고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될 거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똥 싸요. 치매 걸려갖고 똥기저귀 차고 죽는다는 얘기를 이제 똥 싼다고 얘기를 한 건데 왜냐면 사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변을 따로 배워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헛소리하면 똥 쌉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는 이론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러면 이럴 수 있고 이러면 저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들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근데 사주는 그렇게 봐야 돼요. 이럴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때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돼요. 사주는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지만 이론을 가리킬 때는 그렇게 가리키면 안 돼요. 그럼 이해를 못하죠.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런 것 같은데 이 뭐를 배워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극단적으로 합니다. 원래 얘는 극단적으로 해요.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수나 해수를 가지고 있으면 성욕이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해수나 자수가 생식력, 번식력에 의한 거니까. 그러니까 생식력, 번식력이 있다면 여자든 남자든 자녀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성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주를 풀어보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는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게 맞지만 그거는 공부할 때고요. 사주를 실제로 볼 때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보는 법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수, 그 다음에 의외로 축이 아직까지 안 했어요. 다 안 끝났어요. 축인데 이 축은 자 얘도 동물이 아니죠. 이게 소위라고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자수나 임수가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건 호수의 개념이 아니라 얼어있는 땅을 의미한 거거든요. 땅이 얼었다는 건 물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얼었다는 건 그 물이 깨지는 모양이에요. 깨진다는 건 뭐냐면 녹는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땅이 깨진다라는 건 물이 녹는다요. 그러니까 땅에 겨울에 가득 차 있었던 물이 녹아지는 시기가 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겨울에 한겨울이 끝나고 눈이 녹아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임수나 자수가 뭐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이 언제요? 질퍽질퍽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녹는 거니까 질퍽질퍽한. 그래서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야 봄이 여름이 그 해가 풍년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흘러나가지 않아요. 얘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깨지는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물이 녹는 모양. 자, 물이 녹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새싹이 피겠죠. 그죠? 물이 녹았으니까 이제 새싹이 필 거 아니에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새싹 안 펴요. 왜? 얼어 있는 거잖아요. 얼어 있는 것에 어떻게 새싹이 펴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 땅이 질퍽질퍽해져서 왜 우리 화명 조종 시간 같은 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얼음이 이렇게 쫙 있는데 물이 쫙쫙쫙 흐르는 거. 그게 개수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얼음이 있지만 그 얼음이 서서히 녹으면서 물이 흐르고 땅이 질퍽해지는 그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물이 흐르는 건 지하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지하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위에 흐르는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하수가 훨씬 더 많이 흘러갑니다. 지하수가 땅에 있는 물들이.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꽃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수가 어떻게 해서 나무에 식물에 꽃을 피게 만드는지도 여기에서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라는 것이 실제적인 12달의 의미고 12시즌의 의미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저거한 이야기죠. 그냥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잠시 끊어 가겠습니다. 네, 쉬실 분 쉬시고요.